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해서 소리가 좀 평소보다는 더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12강의 11번 보시면요. 수메르 경제에서 템플 사원은 상품을 생산하고 수집하고 재분배하는 관리 기관이었다라고 하면서 수메르 경제 정도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수메르 경제에서 관리용 점토가 나왔는데요. 이 관리용 점토의 용도는요, 뭔가를 적는 용도입니다. 뭔가를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갖다 몇 개를 수집하고 몇 개를 나눴다 이런 걸 적는 용도인 거죠. 이 점토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 것과 글자가 경제관리의 수단으로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점토에 나온 상징이나 글자를 보면서 어떤 상징이나 글자를 통해서 경제관리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점토가 가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라는 건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용도로는 합의를 위해서 이 상징이나 글자를 썼는지 모른다는 내용이죠. 다시 점토로 이제 초점이 돌아가서요. 초기에는요, 기호나 그림 문자를 사용했어요. 기호나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는 건 글자를 아는 사람 상관이 없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호나 그림 문자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이해 가능한 어떤 어휘 목록이 필요했는데요. 점점 서령 문자가 추상화되어져 갑니다. 서령 문자가 추상화되어져 갔다는 건 근데 그림 문자를 서령 문자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림 문자가 추상화되어졌다는 건 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더 추상화됐다는 건 이 그림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형태의 문자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자화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호 소통 합의를 위해서는 이 읽고 쓰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스트 1으로 넘어갑니다. 테스트 1의 15번 보시면 앞으로는 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1의 15번을 보시면요. 사회적 교환은 사람들이 자원을 거래하면서 소비한 비용보다 보상이 더 크도록 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당연한 말입니다.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많으면 좋지요. 이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에도 작용을 한다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지문에서는요. 긍정적인 것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어쨌든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많은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회적 교환 이론가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버리냐면 사랑이나 결혼과 같은 것도 이러한 상호작용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도 내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많은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수반되는 교환으로 봄으로써 이걸 냉소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유지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보상과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축소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회적 교환 이론가들은 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차 대조표를 유리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대차 대조표라는 건 그 회사 같은 데 붙어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돈, 비용과 보상을 갖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표인데요. 거기서 유리한 대차 대조표를 얻는다는 건 결국 실보다는 득이 많은 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사회적 교환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상과 비용으로 축소할 수 없는 이러한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도 결국은 어떤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 이러한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테스트 1의 17번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타당할지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관찰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데이터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관찰을 시작하는 건 아니랍니다. 예시가 나오죠.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지, 뭐가 도움이 안 될지를 미리 정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예시가 나오죠. 처음에는 임신 고혈압과 칼슘이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의외의 다른 효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약을 먹은 것보다는 칼슘 먹은 임산부가 우울증을 덜 겪는다는 의외의 어떤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처럼 무엇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무엇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고정관념에 집착해버리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테스트 1의 23번입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못을 구멍에 넣고 돌려넣는 그러한 지루한 일을 수행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다음에 자기가 한 일이 흥미로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라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멈추시고 잠깐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여서 말하면요. 안 좋아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구라를 치면서 인지적인 부조화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나 이거 진짜 재미없었는데 재밌었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머리에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면 적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적당한 액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나요. 20달러 받았으면 거짓말 칠만 하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1달러를 받은 사람입니다. 1달러 받은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 친 거에 대해서 1달러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적당한 액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실은 어떤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조화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할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래 부조화라는 건 내가 거짓말을 쳤는데 20달러를 받으면 부조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정당화 시키는 거죠. 20달러 받았으면 그럴만 하지라고. 근데 1달러를 주면 그럴만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인지적 부조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이 부조화를 갖다가 조화를 회복하게 해요. 머리에서 이상한 걸 갖다 감지했는데 그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뭐라고 해버리냐면 내가 진짜로 아까 했던 그 지루한 일이 아니고 정말로 재밌었던 일이었어 라고 아예 태도를 바꾸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20달러 받은 건 정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끝나는데 1달러 받은 사람들은 1달러밖에 못 받으면서 거짓말 치는 건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했던 일이 진짜 재밌었던 일이었어. 내가 거짓말을 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태도를 바꿔버린다는 내용입니다. 테스트 1의 24번, 25번인데요. 동물을 통해서, 뒤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동물로 고기 유제품 달걀을 만드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결국 축사는 종말할 거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 이후로 이제 왜 축산이 종말하냐? 칼로리나 영양소를 섭취하는데요. 그걸 갖다 어디에 써버려요? 털이 자라거나 움직이는 것과 같은 다른 신체 기능에다가 영양분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두 가지가 나와요. 1번, 2번 써져 있죠. 자, 첫 번째는요, 동물에게 영양분을 먹여서 나오는 고기를 대신해서, 식물에서 바로 그 동물에게 먹이던 영양분을 식물에서 바로 섭취해가지고 고기 구조로 조립해 버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포 배양을 통해서 고기를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고기 자체를 만들어서, 뭐 양이나 소가 자라는 것처럼 고기를 자라게 해버린다는 거죠.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고기만 자라게 해서 고기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고기랑 분자 구조가 같다는 표현 나오죠? 여기서 보면 컨벤셔널 미트라는데 컨벤셔널이라는 게 관습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예전에 원래 그런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이 있어요. 결국 동물을 키워가지고 먹이려고 동물을 키워서 죽이는 윤리적인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요. 결론적으로는요. 축산이 종말한다고 해서 고기가 종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모양상으로는 좀 순서별 같은 거 나오기엔 참 좋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 2의 14번입니다. 음식의 정치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음식에 대한 정치는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내용은 쉬운데요. 예시로 원래 이제 뭐가 나왔냐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라고 해서 투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이번에 식품에 대한 세금 증가로 많은 폭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부족한 것이나 정의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위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는 뭔가 부족한 거, 정의에 대한 어떤 투쟁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투쟁이 아니라 정체성을 겨냥해서 먹거리 정치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슬로푸드 운동이죠. 슬로푸드라는 건 어떤 지역적인 장인의 식품에 대해서 전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그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동원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 슬로푸드 운동 입장에서 식품 장인이라는 거, 그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식품을 갖다가 보존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진보에 방해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지역 유산을 보호하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는데 여기서는 식품 장인이란 거, 원래 지역 전통을 보존하는 장인이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유산을 보호하려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테스트 2의 19번입니다.
촉각 때문에 사람들은 청각, 미각이 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 말인데 어렵습니다. 그냥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촉각 때문에 사람들의 청각, 미각이 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청각, 미각이 뇌에서 일어나는 건데 촉각의 방해를 받아서 이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시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 봤다고 시각이 아니고 손댔다고 촉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촉각을 예시로 무언가에 손을 대면 거기에 대해 촉각이 바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손을 댔을 때의 그 느낌이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분석을 해서 아 방금 만진 게 거칠다 딱딱하다라고 뇌에서 판단을 내리죠. 그게 바로 촉각이 된다는 겁니다. 지문엔 없지만 미각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음식이 혀를 대면 바로 미각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혀를 냈을 때 자극이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달다 짜다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게 미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거친 표면을 만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못 만진다는 표현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뭘 거친 표면을 만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표면을 만져서 뇌가 그걸 거칠다고 해석한 거지 바로 처음부터 거친 표면을 만졌다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죠. 부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특정 자극을 뇌가 인식하는 거죠. 뇌의 전기신호, 뭔가를 손댔을 때 그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그걸 뇌가 인식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테스트 2 20번입니다. 위협이 발생하면 뒤에서 볼까요? 위협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도체가 작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장악한다 이 말인데요. 이것도 쉽게 표현하면 위험이 감지되면 편도체가 반응을 해서 순식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순식간의 반응에 대한 대조로 뇌 전두엽 피질이 나오는데 이 뇌 전두엽 피질에 있어서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10배나 걸려요. 그러면 오히려 이 10배나 걸리는 시간으로 반응을 해버린다면 어떤 위험에 대해서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겠죠? 근데 이제 이 편도체 덕분에 우리는 반응이 빨라서 싸우거나 도주하는 패턴이 금방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슈로 이거 잠깐 나왔고요. 단지 순식간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대요. 부지불식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는 과정이라서 허위 경보에도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예시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2 23번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할 걸 과대평가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걱정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할 때도 이 도움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남들이 가혹하게 안 좋게 볼까봐 불안감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도움을 주는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찌질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조교와 또래 상담자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또래 좋은 자 또래 상담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한 학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수를 갖다 꽤나 많이 실제보다 더 많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교만 예시로 들어봤을 때 조교는 원래 전에는 학생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학생일 때는 도움을 요청할 때 굉장히 불안해서 섣불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어요. 날 찌질하게 볼까봐. 근데 막상 조교가 되고 나니까 그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고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할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테스트 3의 4번입니다. 진화는 렘 수면 중 근육 활동을 왜 정지시켰을까라는 건 결국은 렘 수면에 빠지면 근육 활동을 정지했단 말이 일단 들어있겠죠. 렘 수면에 빠지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 보시면 꿈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실현시킨다는 건 실제로 행동한다는 뜻이 됩니다. 꿈을 통해서 운동 명령이 떨어져요. 꿈에서 달리면 진짜 달리라고 몸이 운동 명령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수면 중에는요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걸 멈춘답니다.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세요. 의식하는 걸 멈춰요. 근데 거꾸로 먼저 해볼게요. 주변 상황을 의식해버리면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지가 의식을 하니까 꿈에서 달린다고 생각할 때 진짜 달려서 떨어지는 상황이 없어요. 자면서도 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으니까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잘 달려서 떨어질 일이 없는데 문제는 수면 중에는 이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걸 멈춰요. 자기가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달려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겠죠? 이를 예방하고자 해서 렘 수면 중에는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근육 활동을 정지시켰다는 표현도 있고요.
또 몸을 마비시켰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복을 제작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꿈을 꿀 때 진짜로 몸을 움직여서 다칠까봐 렘 수면 중에는 몸을 못 움직이게 막는다는 거죠. 그 원인은 잠잘 때는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걸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3-12번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또 실은 패스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념이라는 단어는 지각과 지적작용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각이란 지적작용이 같은 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놓고 버리면 같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유사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개념을 사용했다 이런 뜻인데요. 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인데요. 내용을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지각이라는 건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적작용은 머리 사고활동이겠죠. 그런데 이 지적작용에 도움이 없는 지각은 그냥 외부 세계를 기계처럼 의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외부 상황을 기계적으로 인식한다 이 말.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기계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결론인데요. 여기에 지적작용의 도움을 통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어떤 감각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 지적작용의 도움으로 지각의 성취를 이루는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지적작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각은 무의식적인 기계적인 인식일 뿐이고요. 지적작용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을 때 지각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요. 이 과정이 양쪽에 작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적작용이 조금의 도움을 줘서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과정이 양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유사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념이라는 이 용어가, 실은 개념이라는 용어는 지적작용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근데 이 개념이라는 용어가 지각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지각 활동에서 지적작용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작용에 해당하는 이 개념의 표현이 지각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결국은 지각 활동과 지적작용의 어떤 유사점이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이라는 용어가 생겼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3의 14번입니다. 사람이 타인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대한 인상을 조절하고 애쓴다 이 말인데요. 자기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표현도 됩니다. 남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또 우리의 어떤 가치를 존중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상관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인상관리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관심사, 내 가치를 갖다가 남들에게 투영한다는 거죠. 남들도 내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학생이라면 학생의 역할도 있고 자식의 역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저마다의 어떤 상대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즉 가치관을 투영하기 위해서 인상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집에서는 자식으로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계속 인상관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설득 없이 살기에는, 즉 일상에서 내 가치관을 전하지 않고 살기에는 너무 사소한 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결론적으로는요. 일상의 모든 일이 설득을 위해서 중요한 순간이란 뜻이 듭니다. 항상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항상 남들에게 인상관리를 하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강의 3번입니다. 완성이죠? 자, 산업화의 장기적인 이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행위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했으니까 결국은 잔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중간부터 보시면 결국은 이제 인권을 위한 어떤 주변의 압력이 있겠죠. 노동자를 갖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 조건의 개선이 자연스러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화를 나눌 수 없는, 여기서 이것만 보세요. 나눌 수 없는 통합적인 걸로 보면은요, 나눌 수 없는 패키지, 통합적인 것으로 보면 아까 나왔던 잔인한 행위, 열악한 노동 조건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행위를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나눠서 펼쳐내는 걸로 봅니다. 통합이 아니라 나눠서 보는 거예요. 통합으로 봐버리면 이익의 발전을 위해서 잔인한 행위를 갖다가 수반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나눠서 보다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나쁜 행위를 갖다가 떼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강의 2번입니다. 3강의 2번을 보시면 쉬워요. 당연한 소리죠.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과학실험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다.
다만 당연한 소리죠. 사람을 상대로 한 과학 실험이면 위험성이 굉장히 수반되니까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겠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는 그 위험성을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규정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조금은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기가 위험을 안다고 해서 그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학자가 자기한테만 하는 실험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제한돼 있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건지 비전형적인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4강 2번입니다.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는 것처럼 인지이론에서 봤을 때 학습자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이 있다 했는데요. 학습자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는데 어떤 학습자는 혼자 그냥 노력하는 개인적인 학습자로 보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지식을 통해서 어떤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는 그런 학습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독자적인 것과 아니면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는 겁니다. 둘 다 따로 적용이 돼요. 예술 작품이 있는데요. 이 예술 작품이 사회나 문화적 관점에 의해서 이해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 1번보다는 2번에 해당하는 학습자에게 더 적합한 과목이 되겠죠. 근데 이 예술 작품의 의미가 사회 문화 상관없이 자율적인 구조로 예술가 스스로 결정하는 의미가 부여돼요. 쉽게 말하면 사회 문화 고려할 거 없이 예술가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사회 문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1번 학습자에게 더 어울리는 그런 학습 방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4강의 4번입니다.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다 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경제학이 우울한 학문이냐라고 하니까 여러 의견이 있어요.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이라서, 또 빈곤, 범죄, 붕괴와 같은 우울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울한 학문이다라고 불렸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알려준 바로는 뭐라 하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닌데요. 칼이라는 학자가, 말터스라는 사람이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을 앞지르게 된다.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을 앞지른다는 건 결국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논할 때 우울한 학문이라고 칼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했죠. 오히려 뭐에 대한 글에서요? 노예제도에 대한 글에서 우울한 학문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칼이라는 사람은 노예제도를 옹호했지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 견해를 지지하지 않아요. 노예제도를 옹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이라는 사람이 경제학 너희들 나한테 내 노예제도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아 굉장히 우울한 학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노예제도를 갖다가 옹호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동의할 이 경제학자들을 갖다가 이 칼이라는 사람이 상스러운 별명, 쉽게 말하면 우울한 학문이라고 그냥 지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칼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말이겠죠. 8강의 3번입니다. 경제학에서 비교 접근법을 통한 역사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경제학에서도 역사를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경제도요,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당연히 뭘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경제 공부할 때도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나와요. 구역사학파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발전 단계를 집중하는 거죠. 역사적 발전 단계를 연구해서 그로 인한 경제적 행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상응하는 영국 역사학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매 역사 때마다, 매 시기마다 그 자기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경제 행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매 시대를, 시대를 갖다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유용한 경제적 법칙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 경제적 어떤 법칙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9강의 10번입니다. 더 나은 통신수단의 역설적인 결과가 사회적 파편화 고립을 야기시켰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회적 접촉이라는 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제 기술 혁신 덕분에 서로 고립되어져요. 집에서 인스타라는 거지, 뭐 실제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현대사회에서 이 기술적인 발달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 옛날에 그 지역적, 지리적 차원의 사회 연결 구조 방식은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접촉에 노출될 기회가 사라져 간다. 이런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고립되어 가니까, 사회적 파편화가 되어 가니까,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강화하는 연결망을 해체한다고도 표현했습니다. 통신수단을 더 나으려고 했는데 더 나은 통신수단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안 좋은 결과도 꽤 나오더라, 이런 글이죠.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영어 표현만 조금 몇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강이 2번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과 조상은 자연에서 즉시 먹을 수 있게 음식과 약재를 얻었다 해가지고 두 가지가 바로 나와요. 채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채집이라고도 하고 생산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다르게 대조가 되는데, 채집은 당연히 아까 조상이 했던 방식이니까 음식을 생으로 먹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음식을 생으로 먹다 보니까 물질의 어떤 물질을 갖다가 몸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 아무것도 막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 그냥 먹어버리니까. 중간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왔는데 이건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음식 요리를 개인적인 일인 논해하고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음식을 생으로 먹어버리니까 생물학적인 활성 물질을 갖다 섭취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무조건 푹 뜯어 먹어버리니까 뭘 갖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산 체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농촌 인구가 감소돼요. 또 음식 공급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식품의 대량 생산이나 저장이 필요하다 보죠.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체계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산 체계로 변했다는 건 어떤 증류 중에 정제 과정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정제라는 거에 대한 예시로 뭐 도정된 쌀, 그 껍질 벗겨진 쌀 말하는 거죠. 또 정제된 기름이 예시로 나왔고요. 또 다른 예시로 옛날 채집 시절에는 야채나 야생식물의 선택이 있었겠는데 지금은 그게 줄고 증류주인 보드카가 옛날에 그 채집에서 나온 천연 포도주를 갖다가 대체해서 많이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채집에서 생산체제로 많이 변했다 이 말이겠죠. 구강의 3번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행인의 죄송해요. 오프라인에서 행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일단 오프라인이니까요.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동기가 내려나겠죠? 근데 온라인에서는요, 이 누가 도움을 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라인에서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줄지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상황을 잠깐 부연 설명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비저블, 눈에 보여요. 근데 누가 도와줄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나 뭐 늙어서 안 돼, 여자라서 안 돼, 아니면 뭐 흑인이라서 안 돼, 이런 등의 이유로 자신의 도움을 경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장벽도 낮춰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지,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난 도와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벽을 낮춰준다는 건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도움은 관련 없는 어떤 물리적인 사회적 속성으로 일축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이가 많다고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도움의 질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강의 1번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0강 1번까지만 일단 한번 해볼까요? 12강도 쉬우니까 12강까지 해버리겠습니다. 10강의 1번 보시면요. 고려 중인 가설이 단순한 예시들을 통한 일반화라면 이를 다른 예시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했어요. 이건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는데요. 고려 중인 가설이 어떤 예시들을 통한 일반화라면 어떤 예시들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내려요. 이렇게 되겠죠. 가설을 내렸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예시에 적용되는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만든 가설이 다른 예시랑 맞지 않아요. 적용이 안 돼 버리면 그 가설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근거의 예시가 방대하다고 했어요. 근거의 예시가 방대한다는 건 여기 잠깐 예시를 보시면 5개의 어떤 근거 예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가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검증에 오류가 있을 때, 그 가설, 내가 세운 가설, 왜냐면 근거가 빵빵하니까 가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설이 빈약해요. 한 2가지만 보고 가설을 만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설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류가 있을 때는요, 안 맞은 예시가 원래 근거 예시를 능가해버린다는 거죠. 근거가 빈약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세운 가설이 그냥 우연의 일치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 가설이 거부되어집니다. 차라리 원래 예시랑 검증되는 예시 2가지에 둘 다 부합하는 새로운 가설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림 잘 보세요. 예시가 빵빵하면 자기가 만든 어떤
가설에 대해서 그냥 조금 개선시키는 정도로 끝나는데요. 가설이 빵빵하지 않고 빈약하면 가설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12강의 1번입니다. 삶을 자선도복 경주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선도복 경주라는 건 달리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화목하게 뛰는 그 경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1등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뛰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답니다.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승리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는 다 다르니까요. 예시로는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나오고 좋은 사람 만나기, 뭐 자기 성찰하기 등을 이게 바로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승리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예시로는 지 경주가 나왔어요. 결과를 중시해버리면은요, 우승한 지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우승한 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또 지가 되니까. 차라리 과정을 중시해서 그런 지가 될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론은 거의 뭐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치중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째 강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몇 명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실은 아들이 집에 자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차에 나와서 잠깐 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굉장히 춥고요. 말도 더듬거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세요.